자, 알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이제 선거제도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올해는 참정권 보장의 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넓은 의미로 국민의 참정 기회가 확대되는데 일단 이제 법 개정, 부속법률 면에서는 선거권 연령, 그 다음에 피선거권 연령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향 조정, 만 18세 대부분 그죠. 대통령 피선거 빼고는 그는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인데 이제 법률에 있는 규정들은 다 하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 연령까지 다 이제 18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 자격이요, 당원 가입 연령도 16세로 또 하향 조정됐죠. 그 다음에 또 판례로는 아까 봤듯이 각종 선거운동 방법을 규제하는 선거운동 기간 조항에 뭐 예외가 이제 약하다 그런 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선거운동 방법을 너무 이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과다한 규제다, 이런 이제 유형 결정이 나오면서 넓은 의미로 이제 참정권이 확대되는 이런 한 해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무조건 판례든 조문이든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제도로 갈게요. 자, 22번 판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은 우리 헌법에서부터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여러 가지 처지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집단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받을 수밖에 없어요. 집단행위가 결국 자칫하면 이제 정치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봅니다. 요것만으로 좀 부족하고요. 그 조문의 66조도 좋은데 판상으로 바로 갔어요. 판상 보시면 가번. 자, 국공법 조항 중에 그 줄 뒤에 봅니다.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이 이제 불명확한가 무진인데 명확하다고 봤어요. 자, 공무 외의 일, 거기 적혀놓을까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 그러니까 공무와 그 외의 것들을 구분하는 게 경계가 불명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원을 주장했더니 우리 현재가 공무원의 정적 중립성 취지와 거기다가 각종 공무원의 복무 규정, 성실 복무를 위한 이제 복무 규정을 다 취합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결국 이제 공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는 이런 행위들로 의미가 특정된다고 해서 합헌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이렇게 암기를 해서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합헌 결정이지만 좀 암기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자, 오른쪽에 기출지문, 그리고 23번으로 갑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안 보겠습니다. 이런 합헌 추정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정치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24번 공무원의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 수당 제한 사건, 이것들은 징계에 부속되는 당연한 효과물들입니다. 징계의 실효성 확보라고 써놓으세요. 징계 밑에다가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쓰시고, 요 정도 이제 확보 수단들이 있어야 징계가 비로소 이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헌 나와야 되겠죠. 자, 결론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권론으로 가겠습니다. 42페이지에 25번. 자, 제목 마약 대량 소지 가중처벌 사건. 제목에서는 대량에다가 체크합니다. 마약을 그냥 뭐 버닝썬의 그 물뽕 이런 것들이 뭐지? 한번 경험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소량 구입한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량으로 이제 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되팔려는 의지가 숨어 있죠, 그죠? 그래, 이거는 결국 대량 근처였습니다. 대량으로 소지를 한다는 것이 씁니다. 마약 확산의 위험을 갖고 있어요. 마약 확산 위험성. 결국 이제 팔거나 아니면 남들과 나누려는 거 아니겠어요?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제 유명한 건 아닌데 좀 약간 덜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던데, 연예인들, 방송인들 모여가지고는 같이 나눠 먹고 이래가지고 문제된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이라는 나쁜 존재의 확산 위험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 자체에 문제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다음 26번으로 가죠. 사립 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나오고 3번에 가면 그 관련 판례가 나오는데 요거 도해로 그냥 한 방에 정리합니다. 시험 보십시오. 그 사립 유치원, 즉 사학법인인데요. 이런 사학법인 국고 지원금의 사용이 불투명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죠. 한유총 집회 시위 사건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 이제 사학 3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립 유치원 3법 해가지고 유치원을 주로 이제 규율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 이제 다 합헌입니다. 사학 3법 합헌. 자, 이제 사학법인의 구조 한번 볼게요. 사학법인의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기타 이제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구분을 합니다. 이게 각주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학교 회계를 구분해서 감독이나 통제 절차를 달리 하는데요. 얘는 이제 자율성, 사립학교는 이중성을 가지죠.
사립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자율성을 부여받지만 자유의 지위를 갖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육을 담당한다 이런 것들이 교육응성권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가에 있거든요. 예, 교육제도 법정주의 이런 규정에 따라서 국가의 교육제도는 이제 국가의 형성권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이제 배분받아서 대행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지위를 아울러 가져요. 그래서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지위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영역과 공공의 지위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영역을 나누어서 감독하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상비용이라고 합니다. 경상비용. 예. 일상적인 경영비용. 예. 요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그런 이제 학교회계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 법 문장인데 교비입니다. 교비. 교육비용. 예,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직결되는 비용, 필수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공의 지위를 고려해서 이제 감독을 세게 해요. 자, 이제 그 내용 구분하는 것 자체 문제됐는데 합헌 나왔고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교비 회계에 관련해서 에듀파인을 적용합니다. 에듀파인. 자, 이게 뭐냐면 국공립학교 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이에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데, 네, 요걸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학교도 아닌데 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에 적용을 받고 유치원 교사들이 업무 끝나고 나면 집에 바로 못 가고 이제 다 그 엑셀 작업해 가지고 이 에듀파인에다가 업로드 시켜야 돼요. 그날 그 교비들을. 그것 때문에 지금 짜증난다 그러는데 잘했어야죠.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합헌입니다. 요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 각주 사건과 본문의 사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도회화 시키시면 아주 쉽고요. 안의 내용들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예, 그 병원입니다. 병원. 자, 병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인데, 요것도 이제 판상으로 바로 갈까요? 요거는 출제성이 이제 위헌 나왔지만, 헌법 불합치가 일부 나왔지만 출제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우리 헌법 어떤 뭐 논리들이나 가치들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니까. 자, 헌재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는데, 자, 1번 보시면은 뭐 이거 내용을 감지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는데, 여러분은 그 로마자 3번 부분으로 한번 가봅니다. 3번. 로마자 3번. 자, 읽어보시면 그냥 합헌 추정 합헌 추정이 아니라 결론만 외워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들 텐데 줄을 한번 볼게요. 의료사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가 점차 증가하였고 대불금 구상 실적은 극히 저조하여 적립된 재원은 빠르게 고갈되었다. 그럼에도 아래 보시면 줄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조건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해서 그 대강조차 정하지 않고 있고 예측할 단서도 없다. 그래서 이제 위헌입니다. 결국은 대불비용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이 약해가지고 위헌 나왔거든요. 요거는 아주 어떤 법논리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조항에 있어야 될 대불비용의 구상 기준. 대불이란 말이 이제 어떤 의료사고 같은 거 큰 사고가 나면은 국가나 혹은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국가나 혹은 이제 그 의료기관들이 이제 서로 이제 묻어놓은 그 공적 재원, 공적 기금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이제 그 피해 배상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주체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이제 구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는 바람에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정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헌인데, 이거는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출제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데 어쨌든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대불비용 관련해서 이제 위헌 나왔다 하나 이제 기억하시고, 자, 이제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판례입니다.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 사건. 자, 모든 필요적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헌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어떤 특정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제 부정행위가 발각됐습니다. 주로 이제 그 면허 취득 학원이나 면허 학원이나 이런 데서부터 조장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받을 테니 등록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가장된 이런 어떤 절차를
학원에 일정 뭐 강의 수강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그 면허가 이제 박탈될 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면허를 다 반드시 박탈하는 거 필요할까? 예,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취득 과정에 불법이 이제 개입되지 않은 운전면허 취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 또 혹은 이런 부정 취득 면허가 다른 면허를 이제 유지함에 있어서 뭐 조건이 된다든가 연관성이 있다든가 그런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사유가 있어서 같이 이제 취소되는 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런 이제 그 요건들도 사유들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취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별화 요청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판례 경향인데 이 자동차 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이제 면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대 사회에서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현재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문화가 대중화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동차 면허나 이런 것들의 취급은 아주 좀 엄격할 걸 요구하는데 결국 이제 엄격한 이제 요건 사유를 못 갖췄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자, 그다음에 29번 판례로 갈게요.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사건. 자, 사망사고 체크하시고 자동 개시 체크합니다. 이제 분쟁 조정 절차.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제 불만을 제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 지금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프고 우리는 어쨌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그 피해자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사망사고면 다른 사고하고 상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사망사고 나면은 국가가 개입하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게 돼요. 당연 개시.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한테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느냐. 자유의 침해다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다음 페이지. 자, 결정 요지로 가봅니다. 자, 두 번째 다닥 가보죠.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으로서는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인, 즉 의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래서 자동 개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뭡니까? 분쟁의 양당사자 분쟁의 쌍방 모두에게 필요한 필요한 어떤 조정 절차의 개시가 이제 필요한 장치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한 장치. 모두에게 공통되는 필요 장치. 그래서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사람이 죽은 정도의 사고가 났을 때 원만한 해결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사 병원 측에서는 웬만하면 발을 축소시키려고 할 거고 피해자 측에서는 진짜 사람이 갑자기 잘 살던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픔을 이제 갖고 계시니까 결국 이게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접점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양쪽 다 이런 절차가 주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유리한 거다. 그래서 쌍방 모두에게 유리하다라는 의미에서 합헌으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요지의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최근에 시험에 변신하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줄된 부분 한번 봅니다. 인격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데 그 인격권 인정되는지 만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인격권에 보호되는 내용 자체가 이제 뭔지만 아시면 되는데 줄 보시면 인격권 중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 사회적 평가 체크합니다. 즉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예감정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정 안 됐어요. 인정 안 됐는데 내 병원에서 이런 없지 않은 일들이 생긴 것들이 자꾸 이렇게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내 인격을 침해한다니까 그거는 당신의 내면적 감정의 문제고 사회적 평가 문제는 또 별개다. 사망사고 났다고 해서 그 병원이 무너지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인데요. 자, 결국 이제 인격권이 보호하려는 인간의 존엄 가치로부터 이제 우리가 인격권을 도출해 쓰고 있는데 이 인격권의 보호 영역이 인간 고유의 어떤 인격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회평가적인 인간 인격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의미가 전환된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10조의 인간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이 조항으로부터 우리 헌재가 이 조항은 너무 이제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인격권, 뭐 자기결정권, 일반행동자유권 이런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나와바리를 정해서 이렇게 도출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쓰는데, 자, 이 인격권은 그 내용이 명예, 성명, 초상, 우리 두 문자로 외우고 있죠. 명성초에서 유명한 뭐 양키 캔들 같은 유명한 초 이렇게 이제 외우시고, 자,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자체가요.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당연히 타고나는 이런 인류 고유의 어떤 인격 가치, 예, 자율적 이성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보하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10조는 그 인간 고유의 인격 가치,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주로 출제 많이 되는 게 그 단체는, 법인 등 단체는 주체성이 없다. 요게 출제 많이 되죠. 그러나 이 인격권으로 구성된 권리에 그 보호되는 가치는 사회평가적인 인격 가치입니다. 사회평가적 인격 가치.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내용이 다 같이 이제 인격을 보호하는 내용이지만 보호되는 내용이 달라요. 그 결과 단체의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예, 사회생활의 주체로서 기능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됨으로써 갖게 되는 어떤 평가 가치, 예, 사회 다수가 인정해주는 이런 평가된 가치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상권이고 명예권 아니겠어요? 나면서부터 명예가 뭐 정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하기 나름에 따라 명예가 커지기도 하고 뭐 축소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회적인 인격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의미를 잘 파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요때 이제 기본권 제한을 상정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한데, 우리 현재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이런 것들 아주 넓게 봐서, 예,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 자유를 광의설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할 권리, 살아갈 권리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좌석 뒤 범칙금 사건에서도 이제 똑같은 논거로 합헌이 나오면서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과도하지 않다. 도로교통의 안전이란 공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합헌 나오죠. 자, 다음 31번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은행원입니다. 은행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걸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거는 너무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뭐 금융질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단순히 이제 그 은행원에게 특정인의 어떤 거래관계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만 해도 바로 형사처벌까지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일률적이라는 위헌인데, 해설로 먼저 결정 요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 가보죠. 줄. 제공 요구 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위헌 결정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 고려가 전혀 없는 일률적 규율이 위헌이다라는 뜻인데, 예를 한번 뭐 합당한 예가 지금 판례를 통해서 제시가 안 돼가지고 보도도 안 되고 해가지고 찾기 힘들지만 가상의 예를 한번 책정해 보면은, 제가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선동주 팀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팀이나 7급 팀을 하나의 뭐 회사처럼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딱 마음가짐 갖고 있는데, 저를 아는 이제 제 역량을 아는 누군가가 투자를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은행에 지금 뭐 몇십억이 예치가 돼 있는데, 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투자할 테니까 동업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덤볐다고 하죠. 그래, 뭐 좀 유보를 해놓고는 제가 이제 우리은행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김에 제가 맨날 이제 상담하는 그 은행 차장한테 지금 이런 분이 저한테 투자 같은 것들을 권유하고 은행에 빵빵한 자본금이 있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거래관계가 실제 존재해요? 이렇게 물으면은 처벌됩니다. 처벌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묻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런 조항이 너무 일률적이다. 누가 봐도 이거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려는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상정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런 예외를 두지 않는 것들을 위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정리법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번으로 갑니다.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 제공 금지 처벌 사건인데요. 자, 선불폰 체크합니다. 요게 보이스피싱의 주범이에요. 보이스피싱 주범.
선불포는 말 그대로 후불포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후불포는 우리가 쓴 만큼 매달 이제 뒤에 쓴 후에 이제 쓴 만큼의 그 비용을 이제 지불하는 건데, 선불포는 내가 쓸 비용 앞으로 내가 이용할 만큼을 미리 예정을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내고 그 한도 내에서 쓰는 걸 이제 선불포라고 하죠. 근데 이 선불포는 그 개통이 훨씬 쉽습니다. 그 이동통신사들이 옛날에 그 후불폰이 워낙 비용도 비싸고 이용료가 높다라는 이제 비판 때문에 결국 좀 중저가폰을 이제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불폰 제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통삼사가 만든 선불폰 제도가 지금 많이 확대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선불 카드, 유심 카드 이런 것들만 딱 바로 교체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인터넷 가면은 선불폰 등록 절차 이런 게 막 인터넷에 막 나오던데 아주 쉬워요. 그래서 뭐 본인 확인도 뭐 대충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바로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점이나 직매장이나 이런 업소에 가서 직접 신분 증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개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바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써놓으세요. 인터넷 개통 가능.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선불폰에 가입을 하려는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으로 그 정보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개통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 용도로 많이 악용이 많이 돼가지고, 그 인터넷에도 그런 이제 광고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통장이나 뭐 선불폰 이런 것들을 이제 대여해주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꼬여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걸리고 뭐 공범으로 걸리고 이런 사례도 많은데, 얼마 전에도 제 주변에 어떤 분의 그 막내 아들인데 어쨌든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좀 오버해가지고 일 걸렸어요. 선불폰은 아닌데 하여튼 자료 제공해주고 했다가 이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저자인 김강노 변호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봐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나중에 훈방조치 됐더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에서는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검사나 변호사들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 김강노 변호사가 이제 공저로 갖고 있는 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검사 중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렵겠다. 처음에는 김강노 변호사가 이거 어려운데, 요즘 어려운데 이랬는데 어떻게 잘 풀렸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어쨌든 이 선불폰 이게 보이스피싱의 주범 이다라는 걸 가지고 보신다면 규제해야 마땅하겠죠. 당연히 이제 합헌. 자, 그리고 33번으로 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안에 내용을 특별히 아실 필요 없고, 여러분 수사기법이 일반적 수사기법이 지금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일어났다. 비슷합니다. 통장 빌려주는데 그 빌린 통장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자금들을 돌린다든가 또는 하여튼 이런 수법들, 이것도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각종의 이제 스미싱 또는 이제 피싱의 이제 기법 이제 통제하는 건데, 자, 이런 이제 사기 용도로 이용된 계좌들 이런 것들을 일단 이제 압류 조치하고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묶을 때 보면은 그 사기 용도로 이용된 그 어떤 계좌의 그 주인, 계좌 그 명의인에 갖고 있는 모든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모든 것들을 다 압류 조치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위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용도로 직접 이용된 통장만 그 관리를 하면 되지 왜 그 외 나머지 것들까지 다 관리하느냐, 통제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결국 보면은 보통 보이스피싱의 그 범죄자들은 보면 그 통장 같은 것들, 그 대포 통장 같은 걸 확보할 때 그 어떤 동일인의 여러 통장들을 동시에 이렇게 돈을 주고 사거나 대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직접 이용된 계좌만, 실제 이제 직접 이용된 계좌뿐만 아니라 아직 이용이 안 됐지만 이미 제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런 이제 계좌들을 다 일단 압류 조치하고서 수사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봐서 우리 현재가 합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판시상 정도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소정 보시면은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인데 사건 개요 한번 한 두 조 정도 읽어보세요. 코로나가 한창 이제 문제되고 막 이런 시절인데, 자, 요때 이제 못된 장난 전화 같은 것들 막 이런 걸 치고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질서를 방해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경범죄에 적용이 따르니까 위헌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합헌 나왔거든요. 그래서 못된 장난 등 이게 뭐 너무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 아니냐 했지만은 결국 대충 뭔지 알죠, 그죠? 소방서에 전화 걸어가지고 불났어요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처럼 이런 이제 그 양치기 소년들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법인데 합헌입니다. 양치기 소년 규제 합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평등권 쪽으로 가겠습니다. 35번 판례로 가십시오. 독립유공자법상 보상금 청구권 이전 제한 사건인데 결국은 판상으로 가보십시오. 독립유공자법에 따라서 자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자 아래줄 보시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제 그 보상금 청구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결국 그 당사자가 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그런 걸 이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전되지 않도록 그 당사자만이 받을 수 있고 그 당사자가 못 받는 상황이면은 결국 끝 이렇게 이제 끝내는 건데 그 이유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훈 재정 이런 국가 재정을 보훈의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는 많죠. 그래서 뭐 독립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여러 그 이후에 남북 분단 상황이나 뭐 현실에서 뭐 전쟁도 치르고 6.25 전쟁도 치렀고 그죠? 그래서 여러 이제 공훈을 이룬 자들이 이제 많을 텐데 이런 이제 재정들 국가 유공자 이제 재정이나 독립 유공자를 위한 재정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훈 재정 또는 이제 국가 재정의 건전성 네, 이런 고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녀는 그 보훈 대상자 본인도 아니죠. 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확장적으로 이제 인식한 입법 재량인데 어쨌든 이런 재정 건전성 골고루 돌아가는 이제 재정 이걸 위해서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없게 됐으면 이제 딴 사람이 다른 어떤 보훈자의 그 유족이나 손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것들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합리적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 재량권을 과도하게 넘어서지 않았다 해서 이제 합헌으로 봅니다. 자 이제 36번 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합헌 추정으로 그냥 가시고 자 그다음 37번으로 가서 요것도 합헌 추정 요거는 이제 요거는 위헌이네요.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아주 낮은데 좀 설명이 약간 필요해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제한 사건. 자, 문제는 소제목에 있습니다. 65세 미만 체크하죠. 미만.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 뭐 주로 이제 치매나 이런 질환들인데 이런 이제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대상으로 삼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린 젊은 65세 미만의 치매 환자들에게는 이제 지원금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 내려가시면 자, 가번의 결정요지 보십시오.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 주기에 비추어 볼 때 자립 욕구나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이겁니다. 여기 체크하세요. 자립 욕구나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요. 65세 이상 말 그대로 이제 요즘 뭐 노인이라고 65세가 노인이라고 해도 좀 이런 시대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그죠? 사회에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이제 거의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다지거나 아니면 그 뭐 노후 생활을 가지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시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활동 그런데 65세 미만의 사람들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들이 워낙 크죠. 아직은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한 단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 의욕도 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립을 위한 자립 지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아예 오히려 안 주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인 위주의 사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노인을 위한 사회. 어떻게 보면 노인을 위한 사회는 없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어쨌든 이는 오히려 또 너무 노인만 집중한 이런 측면들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립의 욕구나 가능성들이 훨씬 큰 집단들에게 오히려 이런 이제 지원을 통해서 빨리 이제 자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아예 배제를 하고 있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 현재의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번은 공수처법 합헌 결정입니다.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여러 가지 법무부나 여러 가지 뭐 어떤 권력기관으로부터 이제 위헌 제기가 존재했는데 일단 그 이유는 이 공수처가 제4의 권력기관으로서 최고 권력기관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어떤 우려 때문에 이제 위헌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제 논점들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합헌 결정만 알아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주로 출제되겠지만 논점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파트들도 있거든요. 결정 요지 이제 넘어가서 2번 다음 페이지 2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1번 제목 보시면은 쭉 지나가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해서 뭐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인데 자 권력분립이 왜 나왔을까?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삼권 분립이 이미 추구되고 있어요. 그죠? 추구되고 있는데 제4의 권력기구를 만들고 또한 그 권한이 상당히 고위공직자들을 뭐 직접 따로 이렇게 처결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결국은 제4의 권력기구이자 최고의 권력기관을 상정하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요. 자, 삼권 분립에 반해서 사권 분립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내려가시면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위의 내용들을 뭐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되겠고요. 쭉 내려가서 나번에 이제 수사처의 법적 지위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줄로 갑니다.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뭐 당연하겠죠. 실질설, 실질적인 기능으로 그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대통령의 어떤 지휘하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주장의 취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주장이 이제 대통령, 국회, 사법부 이렇게 해서 이제 3권이 구축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지위를 받지 않거나 혹은 대통령 위에 있는 이런 제4의 권력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더니 우리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 뭐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내용들은 좀 아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맨 밑에 줄전해 볼게요.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는 검찰권 중 일부를 분산한 것으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합니다. 자, 본질적으로 행정 체크하세요. 검찰권 분배.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검찰권은 대통령의 지위, 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이제 행정부에 예편돼 있죠, 그죠? 자, 예속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권의 분할이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행정권의 분할. 자, 그리고 또 세 줄 보시면 수사처의 구성에는 법에 따를 때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 대통령의 인사권 체크하세요. 이 결국 뭐냐 하면 제4의 최고 권력기관을 만들어 있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국 이제 임명에 관여하며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삼권분립의 체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또 밑에 줄 보시면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또는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정부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제로는 투제줄의 맨 앞에 보면 직제상 이 말이 뭐냐면 외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어떤 규정 외관으로 보면은 어떤 독립기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독립기구.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사 과정을 대통령 누구의 지휘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기구로 돼 있지만은 결국 대통령의 그 인사권 조항이나 임명권 조항이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비추어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소속된 하부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속상으로는 대통령 기구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소속 기구, 실질적 대통령 소속 기구고 그러나 이제 업무 수행만 대통령의 그늘에서 따라서 하면은 이게 뭐 이런 기능을 따로 부여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 수행, 업무상 독립기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 이제 외관으로 보면은 이제 업무상 이제 독립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4의 권력기구냐 이렇게 문제되지만은 대통령의 임명조항이나 여러 가지 조항들 그리고 하는 일, 검찰권의 일부를 담당한다 이런 일들이 결국
행정권을 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사항의 이제 분할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속기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소속기구. 네. 그래서 삼권분립을 해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의 내용이 이제 결론을 제시하는 건데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만 보시고 권력 분립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체크할 게 이제 또 넘어가 봅니다.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그 평등권 쪽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고위공직자와 그 이제 일가족 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 뭐 고위공직자 외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뭐 불평등하냐 무지 삼았는데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 뭐 징계권을 가지거나 스스로 임명권을 가지는 뭐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반적인 어떤 수사 절차나 형사 절차를 통해서 처벌되거나 징계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맨날 그늘로 숨고 음지로 숨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자 이제 오른쪽에 3번으로 갑니다. 공수처법 8조 사항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영장주의입니다. 자, 영장주의는 자 초점부터 봅니다.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 절차와 관련해 그 형사상 강제 처분을 발동할 때는 사법권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적법 절차가 이제 그 일반 규범이고 영장주의는 적법 절차 원칙의 내용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따로 구성해서 따로 발전시킨 특수 규범이에요. 한 집안 식구라는 거. 자 그리고 형사권 발동의 사전 통제 장치이기 때문에 법관주보 원칙 같은 것들이 적용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면 되는데, 자 이제 줄로 가봅니다. 헌법 12조 3항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요게 12조 4항의 도입 취지입니다. 예전에 그 30 때 김기춘 30 유신개헌에 막 개헌에 막 나중에 보면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30 때부터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활약을 하거든요. 김기춘 씨가. 그래서 이제 30 헌법 개정을 할 때 김기춘처럼 이제 이렇게 검찰 인사들을 많이 이렇게 그 헌법 개정 과정에 이제 기용을 해가지고 그 법 전문가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헌법 개정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김기춘이 처음 이제 정치계에 등장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김기춘 등 이제 검찰 이제 헌법개정위원들이 그때 이제 이 방대한 조직을 가진 이제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할 필요성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때 검찰에 의한 영장 신청권 조항을 그때 처음 집어넣었거든요.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다가 이제 30 때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 취지를 지금 우리 현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권, 즉 다른 수사기관의 어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검찰 집단에 의한 통제 절차를 둔 것이다. 자, 그래서 세를 보시면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검찰청법상 검사만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X. 그래서 검찰청법에서 비로소 검사의 지위가 정해지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 헌법에 이미 검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12조 3항의 영장주의에서 검사라는 국가기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검사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그 헌법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검찰청법이라는 기존의 법률에서 규율을 하다가 이제는 공수처법이라는 별개의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능을 이제 분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검사의 이제 지위라는 것이 헌법상 이제 그 도입된 취지에 따라 본다면 인권 옹호기관, 즉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이제 지위로 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조 3항의 검사는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이다. 그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예정된 건 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검찰청법에서 그런 기관을 정할지 아니면 법과 법이 서로 나누어서 정할지 이런 것들은 열려있는 우리 헌법상으로는 열려있는 중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열변을 토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사만이 헌법에 합당한 검사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기능을 배분받은 존재고 이런 배분은 우리 헌법에서도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권력분리 쟁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주의 관련되는 이제 해석론 요 두 가지요. 요게 이제 논점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상이니까 요거만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이런 판례는 워낙 많죠. 예, 사회보장 대책으로서 마련된 것인데 우리 기본소에도 이미 담겨져 있는데요. 수호권자를 여러 어떤 혈족들 중에서 딱 한 명으로 이제 한정을 하면서 또 나이 우선시키는 거,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는 많은데 강남에 빌딩이 한 10채 있다. 네, 그런 존재들한테 이런 보훈수당 같은 것들을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훈수당이란 것이 그 보훈 유자녀 이런 분들의 그 공공한 생활 대책, 생활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 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실질적인 생활 보호의 필요성에 그래서 구별을 두는 게 타당하지. 결국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외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줄 것이고 위헌 이런 것들 나오면 거의 다 위헌입니다. 근데 우리 법 중에는 이제 이후에 위헌 결정위에 개정된 법에서 그 구체적인 생활 능력을 고려하여 1인에 한정하고 연장자를 우선시하는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활 능력을 고려하여 이게 이제 추가돼 가지고 자 1인에 한정하고 이런 조항들은 이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 나왔어요. 여기다 쓸까요? 합헌. 네, 그래서 1인 한정 조항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생활 능력을 고려해서 한 명으로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재정에 국가 재정에 이제 균등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결과라고 하면서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생활 능력을 고려하여 이런 이제 요건들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외관만 가지고 이렇게 규율하는 것들은 다 이제 형식적에 대해서 위헌이 나옵니다. 자, 이제 40번으로 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합헌인데 판상 보시면은 자 너무 당연합니다. 법상 보상금 지원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외부 공익신고자는 보상의 대상에서 빼서 이제 문제된 건데 내부 공익신고자 어떤 조직 내부의 공익신고자 내부 고발이죠. 조직 내부의 내부 고발자들이 보면 피해 정도가 훨씬 크고 다양할 것이 이미 예측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기업에서 일단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엄청난 불이익 같은 것들이 예정돼 있는데 외부 고발자들은 이제 그런 불이익이 약하거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확연히 피해 요소가 달라서 일단 모두에게 균등한 보상금을 넉넉하게 주기 어렵다면 일단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내부 고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들이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41번 위헌 사례입니다.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의 등록 재산 사건인데 요거는 도회를 또 작성해서 깔끔하게 또 처리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도입하죠. 자, 공무원의 청렴성 보장. 그래서 뭐 병역 면제 사유 신고제도, 이런 병역 신고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막 재산 신고제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병역, 재산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재산 등록, 재산 공개 제도인데, 자 옛날에 이제 국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남성의 경우와 달리, 자 여성 공직자의 경우는 남성과 다르게 본인과 그 직계 가족이 아니라 배우자, 즉 남편 직계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어요. 이상합니다. 그죠? 자, 본인과 그 본인의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남자 공직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 공직자에 대해서 그 배우자의 직계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나? 이게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남존여비. 여성을 비하하는,
그래서 여성은 출가하면 시집을 가면 남의 집 식구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 식구의 재산을 등재하게 하는 게 옳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고 발상인데 구태하죠.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 똑같이 남녀 공직자 구분 없이 본인의 직계가족 재산을 등록하도록 이렇게 바꾸는데, 다만 자 남녀 평등주의로 개선을 해요. 개선을 하는데, 그러나 부칙을 둬가지고 부칙조항에서 이제 경과 규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법에 따라서 이미 등록을 한 여성 공직자는 그 등록을 유지한다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국법상 국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여성 공직자 등록 유지. 요게 이제 위헌 나온 거예요. 위헌. 결국 남존여비 이런 것도 누가 봐도 안 좋은 사상이죠. 그래서 남녀평등주의로 이제 개선을 하는데 이거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다만 남존여비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이런 이제 남녀 불평등 사상을 그 일부라도 이미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한다는 거, 그건 결국 이제 불법을 이미 등록했다는 어떤 우연한 사정 때문에 유지하겠다는 뜻인데 잘못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칙조항이 위헌 나온 사례입니다. 자, 이제 42번으로 하겠습니다. 수영자 배우자, 미결수 배우자, 영상통화 접견 차별 사건. 자, 지금 수영자냐 미결수냐에 따라서 영상통화 접견을 차별했는데, 어떻게 차별했냐면 미결수들은 좀 약하게 보장하고 수영자 위주로 보장을 했어요. 수영자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결수 배우자가 우리 남편은 지금 무죄 추정 원칙의 적용에 따라서 죄가 없음이 추정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덜 보장받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현재가 이제 합헌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결수들의 그 접견은요, 미결수들은 접견이 수영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보장돼요. 원활하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접견이 열악했던 수영자들에 대해서 이런 영상 통화, 다른 말로 이제 스마트 접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마트 접견 제도를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결정 조지 가보시면 자, 이제 로마자 2번 가볼게요. 평등권의 침해. 인터넷 화상 접견이나 스마트 접견은 법무장관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지침 조항의 조항을 제정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법무장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 접견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법률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뭐 헌법에서 뭐 예정된 뭐 시설 수용자를 위한 보장 가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재량이 이제 부여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 줄 봅니다. 미결 수용자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대면 접견의 기회가 월등히 많이 부여되고 있다. 자, 미결 수용자 그 줄 뒤에 많이 부여, 제가까요? 많이 부여. 서로 이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스마트 접견이나 이제 화상 접견보다 훨씬 더 좋은 직접 대면 어떤 기회가 훨씬 많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죠. 왜 많이 보장하죠? 아직 이제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이 남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재판을 받으시라고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래 보시면 새로 도입하는 인터넷 화상 접견 등을 수용자의 민원인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하여 줄 필요가 있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도 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딱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정 운영의 현황을 고려해서 오련제가 합헌이라고 했고요. 다음 이제 43번.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 제한 금지 사건인데 위헌입니다. 가집행 선고, 자, 맨 앞에 국가 가집행 선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관련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위헌 선례가 이제 각주에 가면 있는데, 예전에 그 소촉법이라고 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가지고 좀 경미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법률 관계를 확정을 하고 빨리 이제 법률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이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집행 선고를 도입했는데, 다만 국가가 이제 소송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이제 국가에게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 나왔었어요. 그 법리가 이제 행정소송법 관련해서 또 확장된 똑같은 법리가 이제 원용된 이런 사건인데, 이 가집행 선고 제도의 취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결정 요지로 내려가 볼게요.
가집행선고는 가짜가 이제 일종의 가처분이에요. 일종의 가처분. 여러분 이제 가처분, 가압류 이런 거 아시죠? 이런 이제 잠정초우인데 이런 이제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속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다. 자, 상속권의 남용 체크할까요? 상속권의 남용. 일단 가집행 선고의 내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처에다가 민사소송이나 뭐 민사소송 관련 규정이 이제 도입되는데, 자 보시면 1심 선고에 대해서 잠정적인 집행력을 부여합니다. 네, 요게 이제 가집행이에요. 가집행, 잠정집행. 가짜가 이제 잠정가짜죠. 임시가짜, 잠정가짜. 그래서 임시적, 잠정적 집행력을 부여하는데, 이 잠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 이제 항소심이나 상고심 가가지고 이제 판결이 번복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집행이 폐지됩니다. 폐지되는데, 그 전에 일단 집행을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 판결이 집행은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야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그때는 이제 최종 확정 판결이 없어도 1심 선고만 떨어져도 잠정적이지만, 임시적이지만 집행력을,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뭐냐면 금방 봤듯이 불필요한 상속권의 남용 방지라고 했죠. 즉, 딱 보면 판사가 보면은 야 이거는 기존에 확립된 판례 법률에 따를 때 뭐 항소심이나 이런 데 가봤자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당연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냥 판에 박힌 사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항소제기하고 막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질 끌고 그래가 상대방 지치게 해가지고 그냥 합의 보려고 하는 뭐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필요도 없는 상속권의 남용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1심 선고를 하는 법원이 이거는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로 이제 가집행 선고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거 이제 빨리 그 사람의 어떤 그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항소하지 말고 빨리 그냥 가세요. 처리하고 끝내세요.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관계의 신속한 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한 제도인데 그러면 이제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국가에게는 이런 잠정적인 집행력 부여가 필요 없는가 했을 때 더더구나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줄 보세요.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행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뭐 이런데 이거는 안 봐도 됩니다. 자, 위에 두 줄의 이제 표현이 뭐냐면 이 문장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백에 써봅니다. 자, 위에 두 줄의 내용이 뭐냐면 요거 쓰세요. 국가의 남소 위험이 훨씬 더 커요. 행정소송 사건이라는 데 보면은 자 여기 여기 써요. 국가가 남소송을 제기할 위험성이 월등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뭐 개인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력 이런 것들도 돈이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화소 진행하죠 혹시 지기라도 하면은 그 소송 그 패소 부담 그 소송 비용 패소 부담 원칙에 따라서 소송 비용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담들 때문에 좀 고려를 해요. 그러나 국가는 어때요? 예산으로 빵빵하게 국가 재정, 운영 재정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 대상으로 하는 뭐 국가 배상 소송이나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소송이나 모든 소송에서 국가가 1심 그 선고에 그 승복을 하고 바로 이렇게 집행 행정 처분을 바로 취소하거나 국가 배상을 바로 인정해 주는 이런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무조건 항소, 무조건 상고심까지 최종 질질 끌거든요. 지치게 만들어서 그냥 대충 합의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국가의 남소 위험이 즉 재정이 빵빵하기 때문에 재정이 빠방해서 무조건 남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존재하는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집행 선고를 못하게 한다. 이건 오히려 잘못된 발상이 나온 거죠. 역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44번 판례는 좀 끊었다 가는 게 좋겠네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